장아린 씨,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즉시 퇴사 처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운 거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도 너머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제 잘렸대. 당연하지. 저런 사람 두면 우리까지 피해봐. 손가락질이 느껴졌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두가 할인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으니까요.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른 아침 부산의 공기는 짠내와 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아리는 29살이지만 이미 40대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어깨로 해양환경연구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계약직 자료 분석가라는 직함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불안정한 신분이었죠. 연구소는 성과제로 운영되었고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성실함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남동생 하윤우의 아침 식사를 준비한 뒤에야 집을 나섭니다. 지하철 2번, 버스 1번을 갈아타고 연구소에 도착하면 어느새 8시가 넘어 있었죠. 동료들은 할인을 특별히 나쁘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친근하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 점심 약속에 그녀를 부르는 사람은 없었죠. 누군가는 할인을 무색무취 직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조용하고 특별한 개성도 없고 그저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사람. 할인은 그 말을 우연히 듣고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맞는 표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자신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할인은 평소보다 10분 일찍 연구소에 도착했죠. 주차장 입구에서 발을 멈춘 건 우연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검은색 태블릿이 화단 모서리에 놓여 있었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금방 찾으러 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할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태블릿을 주워들자 화면에 기획조정실 견습 연구원 명찰이 붙어 있었습니다. 업무용 기기였죠. 할인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경비실에 맡기면 될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에 직접 전화해야 할까? 생각 끝에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분실자가 가장 먼저 찾을 곳이 경비실일 테니까요. 3층에 위치한 경비실 문을 두드리자 유지은 경비조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표정이 없기로 유명했죠. 할인은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웠어요. 기획조정실 소속인 것 같은데 꼭 찾아주세요. 유지은 조장은 태블릿을 받아들며 할인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이 뭐죠? 장아린입니다. 자료 분석팀이요. 알겠어요. 분실물 대장에 기록해 둘게요. 유지은 조장은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요즘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는 직원이 어디 있나요? 고맙습니다. 할인은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칭찬이 익숙하지 않았죠. 오히려 괜히 오지랖 부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혹시 태블릿 주인이 자기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진 걸 불쾌하게 여기면 어떡하지? 혹시 경비실에 맡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건 아닐까? 할인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선의를 베풀고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폐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자신의 친절이 환영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
연구소로 돌아온 하리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해양 오염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숫자들은 차갑고 명확했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배신하지도 않죠. 하리는 그게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은 335 짝을 지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리는 자리에 남아 도시락을 꺼냈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다 남은 반찬들이었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죠. 퇴근 시간이 되자 하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윤우의 돌봄센터가 6시에 문을 닫기 때문이었죠. 지하철 안에서 하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큰 사건도 없었고 특별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 하지만 하린에게는 이런 평범한 날들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전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윤우가 현관에서 누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 센터에서 그림 그렸어. 윤우는 색연필로 그린 바다 그림을 보여주었죠. 파란색과 초록색이 뒤섞인 물결, 그 위를 날아가는 갈매기.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네. 우리 윤우 최고야. 하리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죠.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아버지는 거실에서 재활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뇌경색 이후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리나, 오늘도 수고했다. 아빠도요. 운동 열심히 하셨네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곧 혼자서도 걸을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희망이 꺾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죠. 밤이 깊어지고 윤우와 아버지가 잠든 뒤에야 하리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앉아 가계부를 정리했죠. 월급, 아버지 병원비, 윤우 돌봄센터 비용, 집세, 공과금. 숫자들은 늘 빠듯했습니다. 여유라는 건 없었죠. 하지만 하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하리는 기꺼이 모든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웃고 있을 테고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울고 있겠죠. 하리는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웃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울고 있는 것도 아닌 그저 묵묵히 버티고 있는 사람.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리는 그렇게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내일도 또 같은 하루가 이어지겠죠. 새벽에 일어나 가족을 돌보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조용히 일하고 퇴근해서 다시 가족을 돌보는 일상. 하지만 하리는 그 일상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것을 지키는 게 하린의 유일한 목표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린은 태블릿 사건을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저 작은 선의를 베푼 일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아침 연구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하린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승객 몇몇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렸죠. 이거 봐, 연구소 직원이래. 계약직이 연구 기밀을 노렸다는데? 하리는 처음엔 자신과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매일 수많은 사건이 터지니까요. 하지만 버스에서 내려 연구소 앞 사거리에 접어들자 하린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연구소 정문 앞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방송국 로고가 선명한 카메라 서너 대, 마이크를 든 기자들,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몰려든 구경꾼들까지. 하리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연구소에 큰 사고라도 난 걸까? 하리는 조심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핸드폰 화면이 눈에 들어왔죠. 뉴스 속보였습니다. 국가연구기밀 접근 시도한 비정규직 직원, 충격 실체 공개. 하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비 오는 날 주차장에서 태블릿을 줍는 장면이었죠. CCTV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하린이 태블릿을 집어드는 순간,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리고 태블릿을 가방에 넣는 순간, 영상 위로 선정적인 자막이 떴습니다. 접근 기회를 노린 것으로 의심. 하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경비실에 맡겼는데 그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죠. 영상은 마치 하린이 태블릿을 훔친 것처럼, 아니 더 나쁘게는 기밀 정보를 빼내려고 계획한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하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들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그 직원인가 봐. 얼굴 좀 봐. 완전 수상하게 생겼어. 요즘 계약직들 정말 무섭다니까. 하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선이 무서웠죠. 수십 개의 눈이 자신을 향해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혀 있었습니다. 하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기자가 하린을 알아봤습니다. 저기요, 장하린 씨 맞으시죠? 젊은 남자 기자였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죠. 그는 마이크를 들고 하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직접 인터뷰하시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오해예요. 저는 그냥. 하지만 하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오히려 죄책감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하나둘 몰려들었죠. 카메라 렌즈가 하린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린은 눈을 가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기밀 정보에 접근하려던 이유가 뭡니까? 경쟁사에 팔려고 했던 건가요? 계약직 신분에 불만이 있었습니까? 질문들이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하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해봤자 믿어줄 것 같지 않았죠. 이미 모든 게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린은 범죄자였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 눈에는 그랬죠. 하린은 가까스로 사람들을 뚫고 연구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들이 기자들을 막아줬죠. 하지만 로비에 들어선 순간 하린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구소 직원들이 모두 하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제가 그 사람이래. 믿기지 않아. 그렇게 조용하더니. 역시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 하린은 비틀거리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는 동료는 아무도 없었죠. 오히려 모두가 하린을 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탄 직원 둘이 하린을 보자마자 내렸습니다. 다음 거 타자. 응, 그래. 하린은 텅 빈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선임 연구원 윤소미가 다가왔습니다. 30살의 윤소미는 연구소에서 소문쟁이로 유명했죠.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더라. 누가 승진 누락되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소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하린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린 씨, 무슨 일 있어요? 아침에 뉴스 봤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목소리에는 관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알 수 있었죠. 이건 진짜 걱정이 아니라는 걸. 윤소민은 그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해예요. 저는 그냥 주운 거예요. 하리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경비실에 맡긴 장면은 방송에 안 나왔을까요? 윤소미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할인도 궁금했습니다. 왜 그 장면은 없는 걸까요? 분명 CCTV에 찍혔을 텐데. 저도 몰라요. 경비실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죠. 그런데 할인 씨, 혹시 정말로 태블릿 들여다본 거예요?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오던데. 윤소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할인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깐 확인했을 뿐이에요. 주인을 찾으려고요. 윤소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할인은 윤소미가 다른 동료들과 수군거리는 걸 봤습니다. 내가 직접 물어봤는데 태블릿 들여다봤대. 진짜? 그럼 뭔가 있는 거 아냐?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무리 그래도 남의 물건을 왜 열어봐? 할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이렇게 왜곡되다니. 할인은 주인을 찾으려고 화면을 켠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할인은 자리에 남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평소처럼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식당에 가지 않아도 주변이 너무 조용했죠. 모두가 할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삼킬 수가 없었죠.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인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오해는 풀릴 거야. 할인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연구소 게시판에 익명글이 올라왔습니다. 장할인이라는 직원, 평소에도 수상했음. 조용한 척하면서 남의 일에 관심 많았음. 계약직 주제에 정규직 자리 노린다는 소문도 있었음. 할인은 그 글을 읽고 숨이 막혔습니다. 평소에도 수상했다고요.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았다고요. 할인은 그저 친절하려고 했을 뿐인데, 누군가 어려워 보이면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그게 수상한 행동이었던 건가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인은 서둘러 연구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문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할인은 후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뒷골목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죠. 자신이 왜 이런 공격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은 그저 선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태블릿을 주어서 경비실에 맡겼을 뿐인데, 그게 잘못인가요? 그게 범죄인가요? 버스 안에서 할인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수십 통 와 있었죠.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나라 망신시키지 마라. 계약직 주제에 분수를 알아라. 감옥 가라. 악성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할인은 핸드폰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거리는 평소처럼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걸어갔죠. 아무도 할인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할인은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혼자였죠. 평소 조용히 살아온 게 대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억울한데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현실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악몽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핸드폰 알람보다 먼저 깼습니다. 밤새 악몽을 꿨죠.
끝없이 추락하는 꿈이었습니다. 손을 뻗어도 잡을 것이 없었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깨어 계셨죠. 하리나, 괜찮니? 어젯밤에 자다가 소리 지르던데. 죄송해요, 아빠. 꿈 꿨어요. 하리는 차마 사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재활 치료에도 좋지 않을 테고요. 아침 뉴스를 틀자 하린의 얼굴이 또다시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극적인 내용이었죠. 국가 연구 기밀을 담은 태블릿, 사흘간 개인이 소지, 정보 유출 가능성 제기. 앵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리는 리모컨을 움켜쥐었습니다. 사흘이라고요. 하리는 태블릿을 주운 그날 바로 경비실에 맡겼습니다. 10분도 안 걸렸죠. 그런데 사흘이라니. 이건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조작된 정보였죠. 하리는 당장 방송국에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이미 모든 언론이 하린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는데 화면은 전환되었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보안 컨설팅 회사 대표라는 직함이 붙어 있었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밀 정보에 접근할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죠. 그 사람은 한 번도 하린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하린을 단죄했습니다. 하린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전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린을 알아봤죠. 저 여자 뉴스에 나온 사람 아냐? 맞는 것 같은데. 얼굴이 똑같아.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져갔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렀었지만 소용없었죠. 누군가 하린의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 플래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은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원래 내릴 곳이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출근 시간대였지만 아무도 하린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갔죠. 마치 하린이 전염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가까스로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하린은 인사팀 직원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2층 회의실로 올라가자 인사팀장이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장하린 씨, 앉으세요. 하린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직접 보시죠. 인사팀장은 서류를 하린 앞으로 밀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하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연구소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어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업무 인수인계 없이 퇴사 처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운 거라고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수사기관이 밝혀낼 문제죠. 우리는 조직을 보호해야 합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무적이었죠.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서명하세요. 오늘 중으로 개인 물품 챙겨서 나가시면 됩니다. 하린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죠. 장하린.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죠. 3년간 다닌 직장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한 번도 병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선의를 베푼 대가로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했죠. 쟤 잘렸대. 당연하지. 저런 사람 두면 우리까지 피해봐. 하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개인 물품이라고 해봤자 머그컵 하나, 수첩 한 권, 가족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하리는 그것들을 천천히 박스에 담았습니다. 윤소미가 슬쩍 다가왔습니다. 하린 씨, 진짜 그만두는 거예요? 네. 안타깝네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조직이 중요하니까. 윤소미의 말투에는 안타까움보다 호기심이 더 많았습니다. 짐을 챙기는 동안 하리는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 떨리는 마음으로 명찰을 받았던 기억. 첫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뿌듯해하던 순간. 동료들과 회식하며 조금씩 친해지던 시간들. 모두가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추억들은 오염되었습니다. 배신감으로 물들었죠. 하리는 박스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절친 박다윤이었죠.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하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리나, 뉴스 봤어. 지금 괜찮아? 어디야? 다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연구소. 방금 해고당했어. 뭐? 지금 가고 있어. 움직이지 마. 30분 안에 도착할게. 다윤은 하린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린은 로비 벤치에 앉아 다윤을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하린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30분 후 다윤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하린아. 다윤은 하린을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설명해줘. 난 내 편이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 하린은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다윤은 하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 다 괜찮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일단 여기서 나가자. 다윤은 하린의 짐을 들고 연구소를 나섰습니다. 하린은 비틀거리며 따라갔죠. 카페에 앉아서야 하린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주워서 경비실에 맡겼을 뿐이야. 알아. 내가 그런 짓 할 리 없잖아.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 경비실 영상도 사라졌대. 증거가 없어. 하린은 울먹였습니다. 다윤은 하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변호사 찾아가자. 억울한 걸 그냥 참을 순 없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해?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내 결백부터 증명해야 해. 하지만 하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도 소용없다는 걸. 증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미 여론은 하린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언론은 진실보다 선정성을 택했죠. 하린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명예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선의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친절했다는 이유로. 하린은 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블릿을 그냥 지나쳤어야 했을까?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았어야 했을까? 하지만 그게 하린의 본성이었습니다. 지나칠 수 없는 사람, 외면할 수 없는 사람. 저녁 무렵 다윤이 하린을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할게. 혼자 있지 마. 알았지?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윤우가 뛰어왔습니다. 누나,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하리는 동생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죠. 아버지도 거실에 계셨습니다. 하리나, 뉴스에서 아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해예요. 곧 풀릴 거예요. 하리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딸의 눈빛이 죽어 있다는 걸, 딸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걸. 밤이 되었습니다. 하리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적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무 예고도 없이 할인이 한 일이라고는 선의를 베푼 것뿐이었는데 그게 독이 되어 자신을 공격했습니다. 상황이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을 것 같았죠. 진실은 삭제되고 혐의만 남았습니다. 할인은 이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이 어둠 속에 갇혀 있게 될까요? 해고 통보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리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죠. 현관문을 열면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딸이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이래. 그래, 조용하던 애가 그런 짓을 하다니. 하리는 새벽이나 늦은 밤에만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씩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아버지의 재활치료였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죠. 장아린 씨, 이번 달 치료비가 아직 입금되지 않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내일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하리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3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월급은 받지 못했죠. 연구소에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린에게는 아버지의 재활치료비 150만 원을 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린은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아빠, 이번 달 치료는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재활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왼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계셨죠. 왜? 무슨 일 있니? 제가 지금 일을 안 하게 돼서 당분간 비용을 아껴야 해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리나, 나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아니니? 아니에요, 아빠. 제가 곧 다른 일 구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자책이 가득했죠. 내가 건강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울 수 없었죠. 하지만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활 치료를 중단한다는 건 아버지의 회복 가능성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었죠.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히 치료하면 상당 부분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단하면 현재 상태에서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다음 날 윤우의 돌봄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린 씨, 이번 달 이용료가 미납되었습니다.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윤우 등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하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우는 돌봄센터가 필요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윤우에게 센터는 단순한 보육시설이 아니었죠. 사회성을 배우고 일상생활 기술을 익히는 곳이었습니다. 센터를 그만두면 윤우는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리는 구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죠. 윤우를 돌봐야 하니까요. 하리는 센터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한 달만 기다려 주실 수 없을까요? 하린 씨,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센터도 운영이 있어서요. 다른 학부모들도 있고요. 특례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윤우한테는 이 센터가 너무 중요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센터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대한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 드릴게요. 그때까지 입금 안 되면 정말 어쩔 수 없어요. 할인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에게 빌릴 수도 없었죠. 이미 아버지 병원비로 여러 번 빌렸었고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할인은 뉴스에 나온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할인은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으로 해고된 상태에서는 대출도 불가능했습니다. 신용도 문제였죠.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할인 씨, 월세가 2달째 밀렸어요. 이번 달까지 3개월이 됩니다. 계약서대로 하면 퇴거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일을 구하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뉴스 봤어요. 그 사건 때문에 일 못하는 거죠? 집주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어요. 오해예요. 그건 제 알바 아니고요. 월세만 제때 내주시면 돼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3개월치 밀린 월세 다 내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법적 조치, 강제 퇴거, 경매. 무서운 단어들이 할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월세는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3개월이면 150만 원이었죠. 아버지 치료비와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할인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잔인하게, 동시다발적으로 할인은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곳이 있을까 싶어서였죠. 처음 보도했던 방송국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장할인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기밀 접근 의혹으로 보도되었던.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담당 기자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대로 해명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경비실에 맡긴 영상도 있을 텐데 그게 방송에 안 나왔잖아요. 그게 말이죠. 우리는 경찰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한 거예요. 해명이 필요하시면 경찰에 하셔야죠. 하지만 영상이 편집되었잖아요. 진실이 왜곡되었다고요. 그건 편집부에서 판단한 거고요. 저희는 방송 소재로 적절하지 않다고 봤어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방송 소재가 아니라고요. 할인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게 방송 소재가 아니라고요. 할인은 경비실에도 연락했습니다. 유지은 조장과 통화하고 싶었죠. 조장님, 저 장할인입니다. 그때 태블릿 맡긴 거 기억하시죠? 아, 네. 기억하죠. 그 영상이 필요해요. CCTV 영상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맡긴 장면 말이에요. 그게 유지은 조장이 망설였습니다. 그날 영상이 없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기술적 오류래요. 시스템 점검하던 날이어서 녹화가 안 되었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맡겼는데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상은 정말 없어요. 분실물 대장 기록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할인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기술적 오류라고요. 하필 그날, 하필 그 시간에.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영상을 삭제한 겁니다. 분실물 대장도 지운 겁니다.
하지만 누가 왜 그랬을까요? 하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힘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죠. 저항할 수도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윤우의 돌봄교사 이채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30살의 이채연은 윤우를 3년째 가르치고 있었죠. 윤우를 진심으로 아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하린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이채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제가 센터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윤우는 특별한 케이스니까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요. 한 달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하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채연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개인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30만 원 있어요. 일단 급한데 쓰세요. 선생님, 이럴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돈을. 괜찮아요. 윤우가 저한테는 특별한 아이거든요. 그리고 하린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거 저는 알아요. 3년 동안 봐왔잖아요. 하린 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지. 이채연의 말에 하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이렇게 울어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누나, 괜찮아질 거예요? 윤우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윤우는 감정 표현이 서툴렀지만 누나가 우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윤우야. 이채연이 윤우를 안았습니다. 누나는 괜찮아. 조금 힘들 뿐이야. 우리 윤우가 누나 응원해주면 금방 좋아지실 거야. 윤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린을 꼭 안아주었죠. 하린은 동생의 작은 몸을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윤우와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버티겠다고. 다음 날 하린은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사람이 적은 시간을 골라서였죠. 장바구니에 최소한의 식재료만 담았습니다. 계산대로 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뉴스 봤어? 그 여자 부산 연구소 직원이라던데. 어머, 진짜? 그럼 이 동네 사는 거 아니야? 맞을걸. 누가 그러던데 이 아파트 산다고 하더라고. 무섭네. 저런 사람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게. 하린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달걀이 깨졌습니다. 노란 액체가 바닥에 번졌죠. 하린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패닉이었습니다. 하린은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하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헐떡였죠. 직원이 깨진 달걀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손님, 이건 사셔야 해요. 죄송합니다. 하린은 간신히 말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밖에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린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호흡을 가다듬었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트도 갈 수 없게 되는 걸까요? 동네를 돌아다닐 수도 없게 되는 걸까요? 하린은 점점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선의를 베푼 행동이 인생을 통째로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하린을 무너뜨렸죠.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절망만이 하린을 감쌌습니다. 하린은 잠들 수 없는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였죠.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저 많은 집들 중에서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될까요?
하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죠. 하린이 12살 때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해운대 해변에 갔었어요. 여름 휴가였죠. 윤우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고 어머니는 살아계셨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해변을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하리는 바위 틈에 갇힌 어린 물개를 발견했어요. 물개는 밀물때 바위 사이로 들어왔다가 썰물에 빠져나가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물개는 약하게 울고 있었죠. 하리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저기 물개가 있어요. 도와줘야 해요. 아버지는 물개를 살펴보셨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 야생동물이니까. 하지만 저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아요. 하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우리 구조해보자. 아버지와 하린은 함께 바위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바위부터 하나씩 치웠죠. 손에 상처가 났습니다. 물개가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시간 넘게 작업한 끝에 물개가 빠져나갈 공간이 생겼습니다. 물개는 비틀거리며 바다로 향했죠. 파도 속으로 사라지기 전 물개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듯이 해변에 앉아 쉬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린아, 오늘 우리가 한 일 기억해라. 네, 아빠. 작은 선의는 언젠가 돌아온단다.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지. 하지만 반드시 돌아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거든. 정말요? 그럼. 아빠가 살아오면서 배운 거야.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온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야. 하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작은 선의는 언젠가 돌아온다. 그 믿음으로 하리는 살아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하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죠. 그날 아버지와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어린 하린과 아버지. 지금의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반신이 불편하셨지만 사진 속 아버지는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저 아직 믿고 있어요. 선의는 돌아온다고.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하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버티기로요. 무너지지 않기로요. 아버지의 말을 믿기로요. 다음 날 새벽 4시 하리는 알람보다 먼저 깼습니다. 어제 온라인으로 구한 일자리 때문이었죠. 수산시장 배달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동안 일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리는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수척한 얼굴이 보였죠. 일주일 사이에 몇 킬로그램이나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모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자갈치 시장 인근의 수산물 배달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비린내가 진동했죠. 하지만 하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6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하린 씨? 네, 맞습니다. 나 박사부라고 해. 여기 사장이야. 일해본 적 있어? 아니요. 처음입니다. 박사부는 하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송곳네. 힘든 일인데 할 수 있겠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사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좋아. 일단 해보자고. 김효섭이랑 같이 다니면 돼. 효섭아. 20대 후반의 청년이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죠. 네, 사장님. 오늘부터 같이 다닐 신입이야. 잘 가르쳐줘. 알겠습니다. 김효섭은 하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효섭이라고 해요. 장할인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할인은 악수를 받았습니다. 효섭의 손은 두껍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첫 배달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생선 상자는 무거웠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할인은 금세 숨이 찼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효섭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거우면 제가 더 들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할인은 이를 악물고 상자를 들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할인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안 되었으니까요. 3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 안에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효섭이 캔 커피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첫날 치고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할인은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피로를 조금 덜어줬죠. 효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뉴스에 나오신 분 맞으시죠? 할인의 몸이 굳었습니다. 여기서도 들킬 줄은 몰랐습니다. 네, 맞아요. 힘드시겠어요. 효섭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닌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들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그렇게 안 봤어요. 뉴스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경비실에 맡긴 장면이 왜 없나 싶어서요. 정말요? 할인은 효섭을 바라봤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일 겪어봐서 알아요. 언론이 다 보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보도하죠. 효섭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억울한 일 당한 적 있어요.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제 말은 단 한 줄도 안 나갔죠.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실이 밝혀지더라고요. 늦었지만요. 효섭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할인 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난 내가 그런 사람 아닐 거라 믿어요. 그냥 사람 보면 감이 오거든요. 효섭의 말에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신뢰의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다는 말이었죠. 고마워요, 효섭 씨. 천만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도와야죠. 효섭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할인은 처음으로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죠. 배달이 끝나고 센터로 돌아오자 박사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날 어땠어? 괜찮았습니다. 내일도 올 수 있어? 네, 물론입니다. 박사부는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오늘 일당이야. 3만 원. 감사합니다. 할인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돈의 무게가 느껴졌죠. 이 돈으로 오늘 저녁 식재료를 살 수 있었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할인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나가려는 할인을 박사부가 불렀습니다. 야, 장할인. 네. 그런 헛소문 신경 쓰지 마라. 박사부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람 사는 건 원래 엉망이야. 억울한 일도 많고 부당한 일도 많아. 근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사장님, 나도 젊었을 때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 그때마다 생각했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더라고. 박사부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넌 나쁜 사람 아니야. 눈빛 보면 알아.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따뜻함이 낯설었죠. 연구소 동료들은 할인을 외면했는데
막 만난 사람들이 할인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아침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모두가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할인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할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무너질 것 같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윤우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일찍 나갔네? 응, 새 일자리 구했어. 힘들어? 아니, 괜찮아. 우리 윤우는? 나도 괜찮아. 센터 오늘 갈 수 있어? 할인은 오늘 받은 일당을 생각했습니다. 한 달을 모으면 윤우의 센터비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응,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윤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할인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죠. 아버지도 거실에 나오셨습니다. 할인아, 새벽부터 어디 갔었니? 배달일 구했어요, 아빠. 새벽에만 하는 거라 괜찮아요. 우리 딸 고생이 많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이 이겨낼 거예요. 할인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할인에게 힘을 줬죠. 샤워를 하면서 할인은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인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숨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효섭, 박사부, 이채연 선생님, 다윤.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 할인은 다시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선의는 언젠가 돌아온다. 할인은 아직도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언젠가 빛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베푼 선의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할인의 마지막 버팀목이었죠.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신념. 그것이 할인을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할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할인은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배달 일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할인의 몸은 점점 적응해 갔죠.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근육이 단단해졌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였고 허리도 덜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게 좋았죠. 생각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았으니까요. 효섭은 여전히 친절했고 박사부는 무뚝뚝했지만 가끔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할인은 이 작은 공동체에서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5시 할인은 배달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활기찼죠. 상인들이 생선을 정리하고 트럭들이 물건을 실어 나르고 고양이들이 골목을 배회했습니다. 할인은 작업복을 입고 효섭과 함께 트럭에 짐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오징어 상자, 고등어 상자, 조개 상자. 익숙한 루틴이었죠. 그런데 효섭이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저거 뭐지? 효섭이 시장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고급 차량이었죠. 이 새벽 시간에 수산시장에 어울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할인도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내렸습니다. 한 명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신사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둘 다 정장을 입고 있었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배달센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하리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두 남자는 센터 앞에 섰습니다. 나이든 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여기 장아린 씨 계십니까? 하린의 몸이 굳었습니다. 자신을 찾는 사람이라니. 이 새벽에 이곳까지. 효섭이 하린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린은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장아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남자는 하린을 보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죠. 죄송합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하린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누구세요? 저는 해양환경연구소 소장 강태준입니다. 이쪽은 제 아들 강도인이고요. 나이든 신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린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해양환경연구소 소장. 하린이 다니던 그 연구소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젊은 남자 강도인. 하린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태블릿 주인. 기획조정실 견습연구원. 하린이 경비실에 맡긴 그 태블릿의 주인이었죠. 왜 여기까지? 하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태준 소장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아린 씨,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강도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린은 박사부를 바라봤습니다. 박사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서. 나는 밖에 있을게. 네 사람은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효섭도 함께였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리에 앉자 강태준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요? 하린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동시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도인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아린 씨, 당신이 태블릿을 주운 그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인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고서였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최근 해양 미세 플라스틱 분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이죠. 이 기술을 노리는 경쟁 기관이 있었습니다. 경쟁 기관이요? 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사기업입니다. 그들은 저희 연구를 방해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태준 소장이 이어받았습니다. 제 아들의 태블릿을 노렸습니다. 일부러 털어뜨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누군가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게 유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어도 다른 누군가였을 겁니다. 그들은 CCTV 해킹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태블릿을 만지는 장면을 녹화했고 그걸 언론에 흘렸습니다. 강도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경비실에 맡긴 영상은 고의로 삭제했습니다. 분실물 대장 기록도 지웠고요.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하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저를? 아무나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연구소 직원 중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들고 연구소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면 투자가 끊기고 연구가 중단됩니다. 당신은 불운하게도 그날 그곳을 지나갔을 뿐입니다. 강태준 소장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큰 잘못을 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지 못했고
오히려 계약 해지로 내몰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안도였을까요? 모든 감정이 뒤섞여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졌어요. 직장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고, 집도 잃을 위기고, 동생 돌봄도 중단됐고, 아버지 치료도 못하고, 할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냥 선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왜 저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했어요? 강도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CCTV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아린 씨가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일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조사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죠. 해킹 흔적을 찾았고 경쟁 기관의 개입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강도인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순수한 피해자예요. 강태준 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경쟁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언론사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당신의 무죄는 이미 경찰에 입증되었습니다. 조작된 영상과 삭제된 기록의 복구본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진짜 무죄인가요? 하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아들의 중요한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은인입니다. 강태준 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조직에 있었던 게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버렸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죠. 하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죠. 그럼 제가 정말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네, 전혀 없습니다. 강도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효섭이 할인의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맞죠? 제가 뭘 했어요. 할인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효섭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할인을 위해 기뻐하는 마음이 전해졌죠. 강태준 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언론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 이미 여러 매체에서 후속 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당신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인이 말했습니다. 정규직으로요. 급여도 이전보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할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규직이라니. 할인이 그토록 원하던 안정적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선뜻 대답할 수 없었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보상도 해드리겠습니다. 강태준 소장이 수표를 꺼냈습니다. 이건 연구소에서 드리는 위로금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재활 치료비는 저희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동생분의 돌봄 센터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할인은 수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부족합니다. 당신이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강도인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아린 씨,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날 제 태블릿을 주어서 경비실에 맡겨주셨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 강도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처음 보는 시선이었죠. 할인을 향한 존중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을 알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 물건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책임을 느낍니다. 강도인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박사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하리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구원처럼 찾아온 진실.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간을, 건강을, 평화를. 하린의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했죠. 안도와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강태준 소장과 강도인이 나왔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 SUV가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효섭이 할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박사부도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잘 됐네.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어. 할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를 알아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그것이 절망 위를 흔들며 할인을 되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강태준 소장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할인에게 믿기 어려운 시간이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 일이 꿈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강 소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거대 로펌 세 곳과 함께 경쟁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동시에 처음 보도했던 방송사와 여러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법조계가 들썩였습니다. 국가연구기관을 노린 산업 스파이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았죠. 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여러 차례 방문해야 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검토하고 향후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죠. 하지만 변호사들은 친절했습니다. 장할인 씨는 피해자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든 걸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할인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함이었죠. 그리고 2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해양환경연구소 기밀 유출 의혹, 경쟁기관의 조작으로 밝혀져. 앵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난달 보도되었던 비정규직 직원의 기밀 접근 시도 사건이 경쟁기관의 치밀한 계획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장할인 씨는 무고한 피해자였으며 오히려 분실된 태블릿을 안전하게 보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복구된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할인이 태블릿을 주어서 경비실로 향하는 장면. 유지은 조장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태블릿을 맡기는 장면.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할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뉴스를 봤습니다. 아버지와 윤우도 함께였죠. 누나 나왔어. 윤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할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린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지 처음 알았죠. 할인의 무죄가 공식적으로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연구소에서 공식 입장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큼지막하게 올라온 사과문이었죠. 장할인 직원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충분한 조사 없이 성급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로 인해 무고한 직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장할인 직원은 오히려 연구소의 중요한 자산을 보호해 주신 은인이었습니다.
연구소는 앞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장아린 직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과문 하단에는 강태준 소장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할인에게 연구소로부터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정규직 재계약 제안이었죠. 급여는 기존보다 30% 인상되었고 직급도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액 보상금 3천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평생 재활비 지원도 약속되었죠. 연구소에서 직접 계약한 병원에서 아버지는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우의 돌봄센터 비용도 연구소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었습니다. 하리는 그 서류들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집세를 걱정하고 밥값을 아끼고 새벽 배달 일로 근근히 버티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정규직이 되었고 가족의 미래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꿈만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받은 상처들, 그건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에 매몰되지 않기로요. 며칠 후 하리는 연구소로 복귀했습니다. 출근 첫날 로비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할인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그냥 미안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할인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화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언론에 속았을 뿐이니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예전 팀장을 만났습니다. 할인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더 믿었어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할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책상이 새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창가 쪽이었죠. 밝은 자리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환영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장아린 선임 연구원님. 할인은 그 카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죠.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인 씨. 적응은 잘하고 계세요? 네, 괜찮습니다. 점심 같이 드실래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점심시간 할인과 강도인은 연구소 근처 조용한 식당에 앉았습니다. 강도인은 할인을 위해 메뉴를 추천했고 편안한 대화를 이어갔죠. 할인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직접 모든 절차에 함께하면서 느낀 건데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별 말씀을요. 저는 그냥 버텼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누구나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가족을 지키고 새벽 일까지 하면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강도인의 눈빛은 진심 어린 존경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CCTV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당신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태블릿을 주운 뒤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표정. 경비실로 가는 조심스러운 발걸음. 유지은 조장님께 정중하게 인사하던 모습. 그 모든 게 당신의 성실함과 선의를 보여줬어요. 강도인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확신했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요. 하리는 강도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죠. 고맙습니다. 당신이 조사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강도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로의 과거, 꿈,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리는 강도인이 생각보다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강도인도 할인의 내면의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날 오후 할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절친 박다윤이었죠. 할인아, 뉴스 봤어. 지금 연구소야? 응, 오늘 복귀했어. 나 지금 갈게. 꼭 봐야 해. 다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1시간 후, 할인은 연구소 로비에서 다윤을 만났습니다. 다윤은 할인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윤이 할인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야 했는데, 내 편에 서줬어야 했는데. 다윤아, 괜찮아. 할인도 다윤을 안았습니다. 너는 충분히 도와줬어.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아니야. 난 겁쟁이였어. 내가 뉴스에 나오니까 나까지 이상하게 보일까봐 두려웠어. 솔직히 말하면 그랬어. 다윤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못난 거 알아. 근데 이제 깨달았어. 진짜 친구는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거라는 걸. 하리는 다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아. 다 알아. 그래도 너는 나한테 전화해줬잖아.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어.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밀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윤은 할인의 지난 한 달을 자세히 들었고 매 순간마다 울었습니다.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진짜 미안해. 이제 됐어. 다 끝났잖아. 우리 앞만 보자. 할인은 다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균열이 생겼지만 그 균열을 메울 수 있었죠. 진짜 우정은 이런 게 아닐까요? 실수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다음 날 복도에서 윤소미를 마주쳤습니다. 윤소미는 창백한 얼굴로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피하려다가 결국 입을 열었죠. 할인 씨, 나 그런 의도 아니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호기심이었을 뿐이야. 나쁘게 만들려던 게 아니었어. 믿어줘. 윤소미는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윤소미의 수군거림이 소문을 키웠다는 것을, 작은 호기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할인은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내지도 용서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인정했을 뿐이죠.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소미는 더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지나갔습니다. 할인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남을 판단하고 쉽게 소문을 퍼뜨리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할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움은 자신을 갉아먹을 뿐이니까요. 저녁 할인은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풍성한 식탁이었죠. 우리 할인이 정규직 됐다며?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뇌경색 이후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누나 최고야. 윤우도 박수를 쳤습니다. 할인은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받았습니다. 빼앗겼던 명예가 되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삶을 되찾았습니다. 할인은 다시 사람을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강도인처럼 진심으로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효섭이나 박사부처럼 조건 없이 믿어준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복귀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할인의 일상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동료들과 회의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할인에게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전 연구소에서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할인은 바다생태 연구팀의 정식 책임 분석가로 승진했죠. 팀원 5명을 이끄는 위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그런 자리를 맡을 자격이 있을까 의심했죠. 하지만 강도인이 말했습니다. 할인 씨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당신의 성실함과 책임감은 누구보다 뛰어나니까요. 게다가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 말이 할인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할인은 팀을 이끌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렸습니다. 팀원들은 할인을 존중했고 할인도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죠.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프로젝트였는데 할인의 꼼꼼한 데이터 분석 덕분에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인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언론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보낸 메일이었죠. 안녕하세요. 장할인 선임 연구원님. 저희는 부당한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선생님의 사례를 접하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혹시 저희 캠페인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할인은 그 메일을 읽으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시 꺼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자신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야 하지 않을까? 할인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일주일 후 할인은 단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죠. 대표인 김선영 변호사가 할인을 맞이했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셨어요. 언론에 당한 피해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저를 도와준 분들이 있었으니까요. 할인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처럼 도움을 받은 분이 이제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김선영 변호사는 여러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사람들, 사생활이 침해당한 사람들, 거짓 보도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할인은 그 사례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제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요? 경험을 나눠주세요. 강연도 하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법적 절차를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할인은 한 달에 2번씩 단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당신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얻었어요. 한 피해자가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할인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한편 할인과 강도인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만남이 많았죠. 강도인은 기획조정실에서 일했고 할인은 연구팀에 있었지만 부서 간 협업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마주쳤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퇴근 후 커피를 마시고
주말에는 전시회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하리는 강도인과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강도인은 할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할인의 상처를 이해했죠.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은 해운대 백사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강도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인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고백이요? 저, 당신을 좋아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당신의 성실함, 책임감, 가족을 향한 사랑, 그 모든 게 저를 끌어당겼어요. 강도인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하리는 놀랐지만 동시에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도 강도인에게 끌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당신이 좋아요. 하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믿어줬어요. 아무도 안 믿을 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강도인이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믿을 거예요. 평생요. 평생이라니 부담스러운데요. 하린이 웃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의 신념을 지키는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강도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리는 그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라고, 믿어도 된다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함께 가요. 하린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갈매기가 날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린은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순수한 행복이었죠.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절망을 관통한 뒤에야 도달한 감정이었죠. 고통을 겪었기에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행복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수산시장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박사부가 할인의 복귀를 축하하며 준비한 자리였죠. 야, 장할인. 오늘 주인공이야. 어서 와. 박사부가 할인을 맞이했습니다. 시장 한쪽에 천막이 쳐져 있었고 테이블에는 회와 구이, 찌개가 가득했습니다. 효섭과 다른 배달 동료들도 모여 있었죠. 할인 씨, 축하해요. 효섭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들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할인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소리야? 내 힘으로 이겨낸 거지. 박사부가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자, 다들 잔들어. 우리 할인이를 위해 건배. 건배. 모두가 소리쳤습니다. 할인도 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죠.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손 내밀어준 사람들이었죠. 사장님, 효섭 씨, 다들 정말 고마워요. 제가 새벽 배달할 때 힘들었는데 여러분이 믿어주셔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 넌 잘했어. 앞으로도 잘할 거고. 박사부가 할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끔 놀러와. 여긴 내 집이니까. 네, 꼭 올게요. 할인은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떠들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할인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서로를 지지하는 힘, 그게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혼자서는 버틸 수 없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일요일 할인은 가족과 함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였죠. 아버지는 재활치료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지팡이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었죠. 윤우도 돌봄센터에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표현이 서툴렀던 아이가 이제는
누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강도인도 함께였습니다. 할인이 가족에게 소개한 첫 번째 남자친구였죠. 아빠, 천천히 걸으세요. 할인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혼자서도 잘 걸어.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하자 윤우가 소리쳤습니다. 누나, 바다다. 윤우는 파도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할인도 따라갔죠. 차가운 물이 발을 적셨습니다. 짠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할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바다 앞에 선 이 순간을. 강도인이 다가왔습니다. 할인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요? 당신처럼 누군가를 위해 멈춰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당신은 태블릿을 주었을 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멈춰섰죠. 주인을 생각하며 경비실까지 갔어요. 그게 당신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도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함께 그런 사람이 되어 서로를 위해 멈춰서는 사람들. 할인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할인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 고통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이제 할인은 다시 세상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다는 것을, 배신도 있지만 신뢰도 있다는 것을, 절망도 있지만 희망도 있다는 것을. 할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상처 위에 피는 바다의 빛처럼 할인의 삶도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운명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선의는 돌아왔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의는 할인에게 더 큰 것을 가져다 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동료들,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 저녁 무렵 가족은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리 할인이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나도 기쁘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이제 모든 게 괜찮아졌어요. 그래, 다 잘 될 거야. 우리 할인이는 강한 아이니까. 아버지는 할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윤우도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윤우야. 강도인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고 함께 이겨내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많은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누군가는 웃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울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할인처럼 고통을 이겨내고 있을 겁니다. 할인은 그들 모두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할인이 증명했으니까요. 밤 침대에 누워 할인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오늘은 가족과 바다에 갔다. 행복했다. 정말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한 달 전만 해도 절망 속이었는데. 하지만 이겨냈다. 나는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안다. 세상은 때로 잔인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선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그 선의를 믿는다. 아빠 말씀이 맞았다. 작은 선의는 돌아온다. 언젠가는. 나는 앞으로도 선의를 베풀며 살 것이다. 그게 나니까.
하리는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리는 평온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하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처 위에 핀 바다의 빛처럼 찬란하게